안녕하세요, 이영석입니다. 자, 오늘은 소득공유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고를 해드렸죠. 어제 영국의 한 여학생이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나와가지고 인생 투자를 받아가지고 성공한 그런 사례를 앞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소득공유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이고 어떤 사람이 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 비즈니스 모델이 과연 유효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좀 생각해 볼 기회를 갖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지금은 이제 격차 사회가 됐죠.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그 대학생들이 서울대를 갈 확률, 부자인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 비교를 해본 데이터가 2016년에 한번 잠깐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상위 10%의 가정이 그래도 명문대학에 갈 확률이 대단히 높더군요. 그 데이터를 잠깐 보니까 이화여대에는 43.8%가 상위 10%에 속했고요. 포스텍은 37.9%, 서울대는 36.7%, 고려대도 37.8%가 상위 10%의 자녀가 들어갔습니다. 반면에 이들 대학의 소위 이제 하위 10% 들어간 그 비중은 7%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의 찬스가 학교까지 결정이 되고, 좋은 학교 나오면 취직이 잘 되니까 그만큼 이제 앞으로의 부의 대물림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부모의 찬스를 얻지 못한 사람들, 학생들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이 문제가 국가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소득공유 비즈니스 모델이 이 시점에 부각이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의 사례를 보죠. 미국의 람다 스쿨이라는 소득공유 비즈니스 모델 플랫폼이 하나 있어요. 거기는 투자를 합니다. 근데 투자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하면 돈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학생들을 일단 모집을 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교육을 무료로 시킵니다. 그 9개월 동안 코호트 교육을 시켜요. 그러니까 합숙 교육을 시키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육을 9개월 동안 한 다음에 취직을 시키죠. 그럼 취직을 하고 나서 그 벌어들이는 돈의 17%를, 소득의 17%를 2년 동안 받는 조건입니다. 근데 그 과목이 주로 어떤 분야냐 하면요, 데이터 사이언스, 로봇 같은 이런 쪽에 전도 유망한 기술을 주로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취직이 좀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7% 정도 받으면 그런대로 괜찮은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도 2년 동안에 17% 받으면 그것도 적지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면 5,000불 이상 소득이 났을 때 17%를 회수합니다. 만약에 3,000불 정도밖에 안 된다, 연간, 이랬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공제를 받지 않죠. 그래서 5,000불 이상이 됐을 때만 하게 되는데, 주로 2년 동안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남나 봐요. 그러니까 3,000불 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5,000불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나는 걸로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소득공유 비즈니스 모델이 유효한가, 그리고 이게 활성화된다고 하면 괜찮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소득이 낮은 가정의 학생들에게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교육부에서 그 학자금 대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용부에서 하고 있는 청년 취업 성공 패키지, 이런 것도 있죠. 그렇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거의 복지 수준에 가깝고, 미래 전도 유망한 직업을 하기 위한 스킬을 가르치거나 보수교육을 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돈을 주거나 빌려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방식보다는 뭔가 이렇게 목적지향적인, 정확하게 목적을 두고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노예계약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을 또 피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만약에 5,000불 정도로 해가지고 갚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데,
2년이 넘을 경우에도 계속 5,000불 이하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경우에 최장 60개월 동안 5,000불 이하의 직업을 갖게 되면 그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그래서 투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그런대로 괜찮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하려고 하면 이제 또 전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는 미국에서 나타난 바 강사의 질의 문제다. 강사들이 과연 내가 그렇게 충족할 만한 수준의 강사를 보유하고 있느냐.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강사들도 자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직률이 높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 코호트 교육을 받은 9개월 동안 계속 받아야 되는데 강사가 자주 바뀌면 또 연속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훈련 중에도 집안이 어렵다 보니까 추가로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육 도중에 탈퇴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는 데이터 과학을 교육해서 그쪽으로 취업을 해야 되는데 나는 전혀 다른 세일즈 쪽으로 했다. 이랬을 경우에 그 학생이 반론을 제기하면 니네들이 공부를 시켜준 거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갔는데 내가 꼭 변제를 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문제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소득공유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한 이유는 앞으로 격차 사회가 계속 가게 되면 이런 걸 어떻게 고도화해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이게 민간 사회에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활성화된다면 국가적으로나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소득 격차에 대한 문제를 좀 다소나마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문제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교과목들이 대체적으로 이 학위의 내구성이 약하죠.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면 선택을 한번 전공을 하면 바꾸기가 쉽다라는 얘기고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가 대학에서 배웠던 기술이 유효 기간이 너무 짧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보수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좀 접근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새로운 통계 하나를 보면 우리나라는 한 65% 정도가 거의 인문계열 학생들이잖아요. 그 학생들이 기술을 다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또 하나가 그 사람들이 20년 동안 교육을 쭉 근무를 인문계열 출신이 일을 했을 때 고등학교 과정에서 기술을 배운 학생들하고 비교를 해본 논문이 있더군요. 그걸 봤더니 20년 동안 비교를 해도 고등학교에서 기술을 배운 학생들보다 훨씬 소득이 적더라라는 게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기술 기반 쪽으로 교육이 강화돼야 되겠고 우리가 새롭게 가려고 하면 그러한 쪽으로 더 공부를 보수 교육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사회가 지금 이렇게 그 격차 사회에 대한 문제, 이 사회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걸 국가에만 맡길 게 아니라 민간 시장에서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도전하고 또 보완을 해서 하게 되면 학생들도 좀 구제도 하고 정부의 짐도 좀 덜고 더불어서 좋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오늘 소득공유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했습니다. 문제점을 제가 한 3가지 얘기를 했죠. 이런 걸 어떻게 고도화해서 문제를 좀 예방하고 보다 나은 모델로 발전시킬 건가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자, 같이 토론을 해도 좋겠죠.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